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파견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권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불씨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고 보수 야당은 비핵화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표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한 2시께 출발을 했고요. 아마 지금 시간쯤에 평양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착 소식이 아직까지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뉴스 시간 중에 도착 소식이 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정치권의 반응, 저희 방금 취재 기자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여야 반응이 좀 엇갈려요. 네. 뭐 여러 가지 언론 쪽에는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온도차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는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나. 온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게 한미 공조 속에서도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평화 기조의 정착을 논의하면서 한미 동맹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서 평화의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깬다든지 군사 훈련을 연기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속내를 확인해 보고 그것과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 또 그리고 중국과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그 현재의 대북 압박 기조와 또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의 여지를 같이 말하자면 파악해보자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어쨌든 이건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가 아니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액션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7일날 열리는 어떤 여야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정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그 야권에서 주로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번 특사단이 가서 비핵화의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제기를 해라.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2단계 해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비핵화의 문제로 바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것은 야권으로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빈손으로 돌아올 게 분명하다든지 좀 거각군노로 그만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좀 적절치가 않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든 특사단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갔다 온 다음에 성과를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위 야당의 또는 보수적인 입장들을 얘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대로 지금 내일까지 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면담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도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외교 일정들을 하기 때문에요. 돌아오면 지금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5당 대표회담 하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번에는 국민들에게도 회담 결과를 상당히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해가지고 가급적 소상하게 알려서 그 문제를 놓고 냉정하게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사단의 방북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발언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이번 특사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러 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의 소통과 북미 간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야당은 국익과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철진한 색깔론 시비와 공세를 자제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초당적 협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평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불보듯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의 명분만 쌓아주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북 특사에 대한 자격 시비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갖고 올 성과입니다. 이번 대북 특사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 결과를 판단하고 우리의 대응을 결정하겠습니다. 성과의 유일한 기준은 비핵화입니다.
이번에 대북 특사가 김정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분명한 답을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김 의원님, 이 외교 안보 이슈라는 게 특히 이제 남북 관계는 워낙 변수도 많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 안보 이슈, 특히 남북 관계 이번 사실 특사 파견은 굉장히 승부수를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승부수를 띄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김여정의 말하자면 친서 특사 파견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성과 하는데 사실은 이번 성과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비핵화를 성과로 한다 그러면 당장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뭐 비핵화 서명을 해줄 리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너무 지나치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성과라는 걸 기대에 높이는 것도 사실 이 정부의 부담일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미 전달돼 뭐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중을 파악하고 오는 정도고 뭐 양국이 지금 현재 가는 목적이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 물론 그런 예. 의제가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연초부터 기조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북미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남북 관계 개선을 하겠다. 예. 뭐 표현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일, 김일성 유언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동안에 평창 그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워크를 했던 서훈, 정호영 두 사람과의 김영철과의 릴레이 여러 가지 대화를 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내부 합의를 가지고 가고 제 생각에는 4월에 아마 열릴 수 있는 한미 말하자면 군사훈련에 있어서도 일정한 양해라든지 어느 수준에서 동의를 할 수 있고 예.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예. 정도의 의중을 타진하는 것이지 무슨 사인을 받아오고 당장 예. 내일 모레 핵폐기 선언을 하고 그 성과가 이런 건 없다는 없다. 말씀은 그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예, 예. 그런 면에서 의미는 있어도 예. 당장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보따리를 갖고 올 수 없는 예. 성격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이 보수 야당에서는 이제 서훈 국정원장 이번 특사에 포함된 부분 가지고 이제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정보 책임자의 방북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유승민 대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그 단계에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바른정당에서도 서훈 국정원장 문제를 얘기했다가 예. 지금은 회담의 본질적인 성과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것으로 얘기가 조금 이제 지나간 상황인데 이후에 잘 되면 남북 정상회담 때 또 다시 뭐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서훈 원장 카드를 또 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아마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은 결국은 예. 성과를 내냐 못 내느냐가 핵심적인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요번에 특사단 구성을 보면은 우리 외교 라인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정의용 실장이 이제 그 외교부 출신이고 또 안보실장이긴 외교안보 예. 실장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외교부 2차관을 하는 임성남 차관 같은 경우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원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했던 분이고 소위 북미국에 정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중공사를 2년 이상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유임시켜 놓은 건데 저는 이번에 5명씩이나 특사단을 구성할 거면 우리 외교부에서 임성남 차관도 좀 보내서 특히 남북 그리고 북미 간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의 역할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임성남 차관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만약에 이제 이 특사단이 돌아오면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여전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박도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한적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문재인 정부가 중국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예.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뭐 덧붙일 말씀. 예, 뭐 거의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외교부 자체까지 하기에는 이제 계속 규모의 문제도 신경을 썼을 것 같고 뭐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규모가 늘어나면 또 국내 여론 자체에서는 너무 불균등하다. 예. 북한이 내려온
대표단에 비해서 남한이 메모드급으로 간다는 이제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중국 문제 말씀하셔서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요. 근데 저는 아예 언론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에 이미 남북 관계를 이어주는데 중국의 역할이 이미 있었다 저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미 같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 이제 7일 날 있을 여야 청와대 상춘제 회동, 오찬 회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 홍준표 대표가 역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 측에서 뭐 2가지 정도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1가지, 그러니까 비교섭단체의 배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오지 않더라도 아마 회동을 할 거다 했는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양보를 했다 할까요? 그 받아들였어요. 참여하기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 처음으로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도 거절할까봐 상당히 그러셨어요? 걱정을 했었는데 예. 그래도 현명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원래 의도는 이랬을 겁니다. 예. 크게 문제를 삼은 게 의제의 문제하고 소위 참석자들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참석자 중에 이제 비교섭단체 둘을 빼면 이 바른미래당은 좀 중도의 입장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원칙적인 또 문제 제기를 세게 할 거라면 그럼 대화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셨을 거고 의제의 문제는 아마 제일 우려했던 거는 개헌 문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꺼려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의제의 문제와 참석자의 문제를 얘기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5당 대표 회담을 한 것을 잘한 것이고 거기서 비교적 우리 정의용 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특히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미 간의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사의 내부의 합의 수준을 올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꼭 그런 5당 대표회담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예. 교섭단체 대표들 정도는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따로 만나고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한번 따로 만나서 우리 어떻든 지금 2단계 해법이라는 게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거거든요. 한미 간에서 사실은 그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2단계 해법을 동의하지 않아요. 바로 비핵화로 논의를 들어가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가 뭘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합의 수준을 높여가려고 하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뭐 저는 어쨌든 이렇게 그 흔쾌히 뭐 대통령 의중을 위해서 비교섭 단체도 포함하는 것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왜 안보 문제에 국한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만 예.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이미 생각해 봤을 때 이번 말하자면 사절 특사의 방북에 큰 성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로 이 회담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건 너무 정략적인 판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가 온포인트 국회를 열죠. 본회의를 엽니다. 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문제를 다루는 건데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이 문제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열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본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부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까지 늦어진 적이 없다면서요? 뭐 솔직히 그 예비후보 등록 때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또 큰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든 12월 13일까지 처리를 하기로 돼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3개월이나 미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고 지금 이제 이거를 담당하는 데가 이제 개헌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헌정특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이런 선거구 획정은 상당히 부수적인 문제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과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기했던 게 뭐냐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을 예정했을 때 그 다당제 하에서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득표율에 준해가지고 의석수를 비슷하게 얻는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예 논의 안 하고 선거구 획정 자체를 이렇게 못 해가지고 한다는 게요. 예. 진짜 우리 이 정치가 그러니까 정쟁에는 너무 익숙한데 사실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너무 미숙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혼나야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늦는다면 지난번에 한국당 내부에서는 서로 좀 자기 탓이랄까요? 그러니까 책임 공방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방할 문제보다도요.
기본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존재를 하거든요. 원내 지도부가 전체적인 의사 일정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개별 상임위에서 요 특위에서 의사 일정에 대해서 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우리 수는 왜 이렇게 정리하게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 내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당 내에서 조율하는 게 먼저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양쪽에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집권당 쪽에서도 지금 예. 원내 지도부의 역량이 취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안을 이제 시도지사한테 주고 시도지사가 이제 선관위에 주면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어딘지 선거구인지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당제 속에서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 정치가 당이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티격태격하게 되고 또 저희들도 뭐 같이 의정 활동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개헌특위나 이런 것 속에서 그 다른 의제를 붙여보면 그 큰 의제 쟁론에 동의가 안 돼버리면 다른 의제는 본체만체 안 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거의 시간 넘겨가면서 하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뭐 실제로 후보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한테도 알 권리에 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로서요 지방선거가 꼭 100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제 정부 들어 첫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각 당에서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구도 자체가 민주당이 현재의 어떤 그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그 9석 광역단체제 이야기는 시도지사 이야기는 9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한국당은 6석 플러스 알파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체적인 판세는 여전히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 거의 뭐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60% 중반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기조는 어차피 후보자의 수나 비례를 보더라도 이 여당이 좀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GM 사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들, 실질 경제 부분에 대해서 물가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변수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여당이 이룰 것만 없는 그런 판세입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야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선거까지는 조금 예. 그게 뭐 9 플러스 알파든 어쨌든 그런 기조가 유지될 수 있고 예. 또 실제적으로 영남권 분위기 속에서도 이게 경남은 몰라도 부산이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야권에게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지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권 쪽에서는 연대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한국 선거판은요. 100일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전 투표를 일주일 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는 거의 판세가 갈라졌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 전까지 지금 남은 그러니까 사전 투표까지 90일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 선거 구도가 두세 번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여동치게 할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은 어떤 거로 예상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투표가 될 거냐. 지금 이제 그 4월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곧 소환이 될 때가 임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과연 전직 대통령 둘을 다 이렇게 집어넣고 선거를 치르는 게 맞느냐라는 것도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집값 잡는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 다 해주고 예. 안전진단 다 해주고 강남이 아닌 다른 구, 강남 상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요즘에 나타난 인사에 모든 식당에서 뭐 햄버거값 뭐 이런 게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사람들이 피부로 저항감을 느끼는 거죠. 왜 이러지? 정말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나올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큰 구도에 있어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뭐 선거의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구도 자체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야당 내부가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쌓아오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보세요? 변수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필요할 것 네,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실제로 민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교육 문제라든지 또 아파트 문제라든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실감나게 서민 중심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고 있지 못하는 네. 일자리를 넓히는 데 있어서도 아직은 좀 높은 점수를 따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보 문제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힘이 약해진 부분도 솔직하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공약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극복할 부분은 극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번 판은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만한 거고 그건 금방 국민들이 말하자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마 이거 가장 관심이 아마 서울시장 선거 아닌가 싶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느냐 마느냐. 뭐 당에서 원하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제 이제 그제까지 이야기는.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된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예상하는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면 더 재미있는 선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전체 판세로 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다만 나오시는 목표도 시장이 됐다기보다는 그래도 주요한 의미 있는 표를 획득했을 때 당내 기반을 확보한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 나오면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분이 얘기하는 투를 보면 안 나온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또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나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공식적인 연대를 아까 말씀하신 공식적인 연대를 추진하면은 사실은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 예를 들면 지난번 대선을 놓고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41%를 얻고 나머지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가 52%를 얻었을 때 안철수가 후보가 나오면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나와도 우열이 확실히 갈리니까 견제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투표하는 게 유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여기서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지방후보 출마자들이 아마 그 집 가가지고 연자동동할 겁니다. 아마요. 그래요. 안 나올 그런 수 부분도 없습니다. 분명히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